안녕하세요. 자, 조직사회학 제1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정치체계로서의 조직하고 심리적 감옥으로서의 조직을 이어가지고 같이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정치체계로서의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자연 조직 성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이냐 자연적이냐를 구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체계와 심리적 감옥으로서의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자연적 조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계속 하나하나 이미지를 할 때마다 스콧하고 모건의 조직이론 유형분류를 놓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정치라고 하는 거하고 심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자연적인 조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폐쇄적인 조직 하에서 정치라고 하는 거는 권력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거나 심리적 감옥이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폐쇄형 조직에서는 조직이라고 하는 게 조직 성원을 조직의 이름으로 억압하는 방향으로 표출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조직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정치로서의 조직, 그 다음에 심리적 감옥으로서의 조직이라고 하는 거냐, 어떤 조직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걸 사회과학에서는 뭘로 이해하냐면 사실은 권력이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해요. 정치라고 하는 거를. 자, 그래서 이 팔러틱스라고 하는 정치라고 하는 거는 결국 권력의 문제와 민주주의의 문제, 그 다음에 자유라고 하는 문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 실질적인 현실에서는 이제 권력을 중심으로 정치를 살펴보는데, 권력의 행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자유라고 하는 게 같이 부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이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살펴보게 되면, 이 막스 베버라고 하는, 뭐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 막스 베버의 권력 이론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막스 베버는 권력이라고 하는 거하고 파워라고 하는 거하고 권위라고 하는 어소리티라고 하는 거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가 보는 권력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거를 타인에게 강제할 수 있는 것, 강제하는 힘, 이걸 우리가 권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서의 권력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이 개념에 맞는 거죠. 본인이 원하는 바를 타인이 반대하더라도 그거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 그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조직에서는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하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의 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조직이 권력을 조직 성원들에게 행사함으로써 조직 성원들이 자신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타인의 의사를 따라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여기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실질적으로 권력이라고 하는 게 기업 조직에서 어떻게 행사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보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조직에 들어가요. 그래서 노동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 기업 조직의 외부에서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시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지위의 측면에서 나는 시민이고 이쪽에서는 노동자, 기업 내부에서는 노동자라고 하는 새로운 지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로서 나는 임금을 받고 시민으로서 나는 소비를 하는 거죠. 소비는 주체인 거죠. 그리고 시민 생활을 하고 조직 생활을 하는데, 여기에서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시민 생활의 핵심은 뭐죠?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내가 주체이다. 생활의 주체. 자, 이 말은 뭐죠? 내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업 내에서는 똑같은 시민이 노동자가 되고, 노동자로서 위계적으로 나는 내가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결정하느냐? 상사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 생활에서는 노동하는 사람은 통제를 받는 수동적인 역할 거죠. 자유라고 하는 건 내가 결정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시민 간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수평적 관계가 되는 거죠. 시민 간 관계. 근데 기업 내부에서의 노동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수직적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데 동일한 사회에 속해 있는데 시민으로서는 나는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 행사의 주체가 되는데 내가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결정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체가 아니라 객체가 되는 거죠. 통제받으면서 위계에서 상사에 의해서 지휘명령권을 행사받고 그거에 따라서 나는 수동적으로 어떤 거를 수행하는 객체가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기업 조직에서의 행동하고 일반 사회에서의 행동이 이렇게 달라져야 되느냐? 그거는 조직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인 성격, 권력이라고 하는 거를 상이하게 성원 내에서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업의 지배구조라고 하는 얘기를 최근 들어서 많이 해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권력의 분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권력의 배분을 좀 더 위계적인 것에서 수평적인 것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우리가 기업 지배구조를 얘기할 때 자율과 분권, 참여와 리더십.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권력이 아닌 권위.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권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권위의 기초에서 자율적이고 분권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한다 라는 조직 운영의 원칙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기업 조직의 생활을 시민적 생활과 유사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기업 조직의 생활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계적이고 권력지향적이다. 자, 이거는 뭐죠? 굉장히 폐쇄적인 모형이기 때문에 개방형 환경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업 조직이 개인이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자, 이게 이제 권력의 행사 주체예요. 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직을 보게 되면 개인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독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자, 그 다음에 요런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는 규정에 의해서 모든 거를 규정이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관료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기술이라고 하는 특정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는, 이게 이제 전문가주의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가 되는 거죠. 이거 이제 기술자주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에서 좀 더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직 내의 권력의 수평화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조직 성원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 형태라고 하는 걸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런 추세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거는 기업 조직 내에서 권력 다툼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현대에서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경제적 조직으로 자꾸 이해를 하니까 경제적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수익, 권력이 아닌 시장 논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기업도
조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 내에서는 권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대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것도 2000년대 초반에 정몽구 회장하고 정몽원 회장하고 현대그룹을 놓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됐나요? 이게 이제 현대 자동차 그룹이 됐고, 요게 지금의 현대그룹이 됐죠. 분리가 된 거죠. 싸워가지고. 신한은행도 마찬가지고, 회장하고 은행 총재하고 싸워가지고 서로 내가 맞네, 네가 맞네. 애플 같은 경우에도 스티브 잡스가 그 누구였나요? 코카콜라, 펩시콜라 사장 영입했는데 이 사람이 스티브 잡스를 몰아내 버렸죠. 자, 지금 현재 한진그룹 어떻게 됐나요? 형제 자매끼리 지금 쌈이 나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금호그룹 지금 거의 파산이죠. 아시아나 형제 간의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이 짜게지고 거의 부도가 난 상태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시장 논리와 수익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권력 다툼의 결과로 조직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얘기할 때, 특히 시장 조직을 얘기할 때도 조직 내부의 정치라고 하는 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정치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조직 성원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소유주하고 자본가죠. 이들을 대리하는 경영진, 그 다음에 경영진이 고용한 직원, 전부 다 동일한 기업 조직에 있지만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직원은 월급만 나오면 돼요. 경영진은 성과를 높여서 자기 스톡옵션이냐 자기 월급, 소유주는 자산의 증가,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가 권력관계로 이어지고, 이 권력관계가 이해관계를 통해서 갈등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가 되는 거죠? 갈등의 조정과 해결이라고 하는 게 조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즉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갈등 관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콘플릭트 매니지먼트. 예전에는 이런 거 인정을 안 했는데 지금은 이런 걸 인정을 하고 실제로 이런 갈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 내부의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정치 체계로서의 조직에 있어서는 주변 환경, 경영 환경, 조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 내부의 정치 체계로서의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해관계라고 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조정을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연합을 해가지고 관철시키는 것,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갈등 관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갈등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거는 갈등의 내용을 조정해서 갈등을 해소시키거나 갈등의 내용을 인정하고 협상을 통해서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또는 연합을 해서 특정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사람이나 집단 간에서 자원이 희소해서 이게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서로 추구하는 투쟁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직 내 갈등이 발생하는 양상을 보면 경쟁적 갈등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게 다양한 집단 사이의 갈등이 있는 거죠. 자, 다양한 집단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국내 영업부하고 국제 영업부하고 사이의 갈등, 또는 지역별로 A 지역 영업하고 B 지역 영업부 사이의 갈등,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라인과 스텝 사이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라인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기능적 조직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스텝 조직은 여기에 있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비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장관하고 청와대 비서실 하고의 갈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정책에 대해서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이게 쫓겨나거나 이게 쫓겨나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파벌이라고 하는 거는 비공식적 조직 사이의 갈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역, 학벌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노사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조직 내에서의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형태로 등장을 하고,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갈등의 원천, 이걸 우리가 이제 권력의 자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권력 자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해요. 공식적인 권위, 희소 자원을 누가 통제할 거냐, 규정과 규칙을 누가 통제할 거냐, 의사결정을 누가 할 거냐, 지식과 정보를 누가 통제할 거냐,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권력 자원들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각각에 대해서 집단별 이해관계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권력 자원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거를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게 이제 다원주의적인 조직 관리라고 하는 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양한 급변하는 조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갈등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갈등을 인정하고 갈등 사이에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논의가 논쟁이 되도록, 그리고 논쟁의 결과로 인해서 통합적 질서라고 하는 게 가능해지는, 즉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회학 이론에서는 얘기하는 갈등주의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갈등은 보편적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갈등을 인정을 하면 이거를 일정한 제도를 통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논리가 갈등 관리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양성을 인정한다. 결국 뭐죠? 갈등을 인정하고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갈등, 이해관계의 내용을 대화를 통해서 논의하고 논쟁을 통해서 통합적인 질서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핵심적인 갈등 관리의 내용이 된다. 그거를 우리가 다원주의적인 조직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다원주의 라고 하는 이론에서 보면 정치 이론에서 의회라고 하는 게 갖는 기능, 이게 뭐죠? 의회라고 하는 건 정당인 거잖아요. 여러 정당. 서로 지향이 달라요. A 정당과 B 정당이 의회에 모여가지고 의회라는 제도적인 공간을 통해서 논의를 하고, 논의를 통해 가지고 제도화된 경로를 통해서 뭔가 통합적 질서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논쟁의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결국은 기업에도 그대로 조직 운영 관리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이제 정치 체계로서의 조직, 정치 체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 심리적 감옥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제 뭐죠? 조직이라고 하는 구조하고 조직 성원이라고 하는 개인의 문제예요. 이것도 사회학의 고전적인 문제죠. 개인과 구조. 개인이 구조를 만들었는데 그 구조가 개인을 통제한다. 그래서 개인은 구조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철장에 갇힌 아이언 케이지. 이 막스 베버가 한 얘기잖아요. 막스 베버. 자, 그래서 이런 조직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많은 조직이라고 하는 게 개인에게 있어서는 심리적인 감옥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고전사회학적 테마, 주제가 그대로 반영되는 주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직과 개인이라고 하는 게 서로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현실에서는 이 구조가 개인을 억압한다라는 겁니다. 즉 조직이 개인을 억압하는.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들이 조직에 있기를 싫어하게 되는 거죠. 자, 요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개인이 조직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들 간의 문화, 상호작용을 통해서 조직의 문화나 조직의 일상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규정과 규칙이라고 하는 형태로 고정화되고 이 구조가 개인을 통제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인에게 있어서 조직은 감옥이 된다. 심리적으로. 자, 그러면 현실의 구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삶이 있고 조직의 삶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조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조직도 나름대로 전체 사회적인 것과는 별도로 조직 자체의 철학과 경영 철학, 문화, 지배 관념,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개인에게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진다. 왜 중요해지느냐? 갈수록 조직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왜 조직이 심리적인 감옥이 되냐면, 공유된 의미 체계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만들어요.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 자, 이게 일종의 조직 문화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직 문화라고 하는 거는 상징과 의미를 공유하는 겁니다. 요거를 얘기해줘. 그래서 공유된 의미 체계가 생기는데, 이 공유된 의미 체계라고 하는 게 고정이 돼버려요. 고정이 되면 이게 편견과 선입견. 자, 우리 회사는 일종의 이제 이 전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일을 해왔어. 그런 일은 이렇게 처리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정화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벗어나는 거는 제재를 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일을 안 해. 집단적인 고정화된 사고가 일종의 신념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신념, 공동의 신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개인을 제재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변화 가능성이 없어져요. 어떻게 되죠? 변화의 실패, 몰락이 돼버리는 겁니다. 즉 심리적 감옥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 실패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된다. 여기 사례를 보면 IBM이 PC를 만들어 놓고도 대형 컴퓨터 중심으로 하는 바람에 IBM은 결국 뭐죠? 지금은 컴퓨터 시장에서는 AI를 빼고 존재감이 없는 거잖아요. 자, 소니 같은 경우에도 제일 잘 나갈 때 VTR, 뭐 이거 옛날 얘기지만 베타 방식이라고 하는 VTR을 만들어서 기술적 우위성을 가지고 시장을 강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항해서 뭐가 나온 거죠? VHS 방식이 나온 거죠. 그래서 시장은 VH 방식으로 가버린 겁니다. 자, 소니가 DVD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항해서 본인들의 기술적 우위를 MD라고 하는 걸로 강요를 했어요. 근데 시장은 어떻게 되죠? MD를 무시해버린 거죠. DVD로 가버린 겁니다. 변화라고 하는 거를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즉 환경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자, 소니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죠? 우리 기술 최고, 우리가 최고의 기술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면 시장은 이걸로 보편적인 사용이 가능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LG와 삼성 같은 경우에서도 스마트폰에 대해서 LG는 투지폰에 매달려 가지고 결국은 실패를 한 거죠. 자, 코닥은 디지털 과정에서 여전히 필름 카메라라고 하는 게 갖는 특성에 집착을 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자신들이 만들어내고도 창조하고도 결국은 어떻게 좀 몰락한 거죠. 자, 도요타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이 감량 경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뭔 얘기를 했죠? 지속적 개선. 변화를 끊임없이 수용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경영을 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감옥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집단지성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집단지성이 아니라 집단 광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집단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고정관념을 무조건 최고의 선으로 보고 기준으로 고정을 지켜버리는 순간 광기가 돼버린다는 거죠. 다른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변화 가능성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조직의 쇠락이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직의 일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조직 심리학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드러나는 조직의 현시적인 문화를 얘기를 많이 하지만 조직의 일상은 무의식에 의해 가지고 집단화된 또는 체화된 규범, 내적 규범에 의해서 지배된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프로이드, 이 조직 심리학에서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것처럼 문화라고 하는 거는 억압된 무의식, 억압된 충동,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내적 규범이라고 하는 게 조직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푸코가 얘기하는 이 규율 및 통제의 내면화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조직이 개인에게 특정 규범을 내면화하도록 강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집단적인 광기의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 가능성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자율과 창의, 조직 성원의 이런 게 주가 아니라 조직이 개인에게 규범을 내재화하도록 강제하고, 개인들은 감시와 처벌을 통해서 이런 규범을 내면화하면 이 규범이 조직의 규범이 강요하는 것만을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겁니다. 그게 원형 감옥이, 이게 심리적 감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푸코가 파놉티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조직과 구조가 개인에게 보이지 않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개인의 내재적인 규범으로 만드느냐, 체화시키느냐, 그리고 그 개인은 결국 구조와 조직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 그게 감옥이다라고 보는 거죠. 요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심리적 감옥은 그래서, 자, 가부장제라고 하는 거는 권위주의적인 조직 구조, 관료주의로 그대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권위적인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 성원에게 지휘명령이라고 하는 수동적 인간형을 강제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개인은 어떻게 되죠?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율, 창의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제재가 오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조직에 의존을 하고 사고의 정지, 생각하지 않는다, 시키는 것만 한다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그러면 개인의 말살, 개인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개인은 조직에 있는 동안에는 감옥에 있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대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보다도 조직 환경이 급격하게 변한다.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조직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개인의 창의성, 자율성, 자기 책임성 이런 것들이 필요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심리적 감옥이면 이런 것들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조직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인데 개인과 조직의 정체성이 상이하게 되면, 그리고 조직이 개인의 정체성을 억누르게 되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직이 개인을 포괄하고 개인이 조직을 다시 포괄하는 상호작용. 그래서 개방적 시스템 라고 하는 게 조직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진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뭐죠? 조직이 심리적 감옥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개인이 조직의 정체성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서 자율과 창의적으로 환경에 대응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조직이 변화해 갈 수 있는 조직 운영, 조직 체계, 조직 구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이라고 하는 게 심리적 감옥이라고 하는 형태로부터 벗어나서 창의적 조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모건이 심리적 감옥으로서의 조직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